일단은 이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가 6월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결국은 이제 반도체 가격의 피크아웃, 그다음에 수익성 얘기, 또 뭐 빅테크들의 자본주의 줄의 뭐 피크아웃 등등등. 네. 하여간 좀 때만 되면 올라와서 조정을 좀 받게 된 이유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무님은 사실 계속해서 뭐 아직은 멀었다 얘기하신 분이시기도 한데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피크아웃 얘기가 나와서 반도체 가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이거를 좀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네. 좀 전무님이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좀 저희가 큰 그림을 좀 보고 또 작은 또 중간중간에 네. 흐름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계속 피크아웃에 대해서 사실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사실 팔고 싶은 욕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 11월에도 한번 있었거든요. 예. 11월에 이제 AI 버블 논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수익성에 대한 퀘스천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이제 보면 반도체 주식이 한 8월, 9월, 10월 쫙 오르다가 네. 11월, 12월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한 20-30% 빠졌거든요. 그랬죠. 그때가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가격의 흐름이 그 당시엔 조금 약간 로직이 좀 있었어요. 디램 가격이 언제 이제 그 모멘텀이 제일 피크 치고 그 다음에 둔화되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올해 1분기가 피크였거든요. 가격 상승 폭만 보면. 네. 뭐 거의 100% 이상 올랐으니까, 90%에 100% 올랐으니까. 근데 그 이상 오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뭐, 그렇죠. 뭐 60, 70%, 뭐 40%, 30% 오르겠지만 1분기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가. 그래서 그거를 작년 가을에도 사람들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를 때가 언제까? 라고 보면 올해 1분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주식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되냐. 1분기가 피크인데. 그러니까요. 라고 보면 이제 차익신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동안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작년 9월, 10월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1월 달부터 또 다시 또 AI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감과 커지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뭐 엔트로픽 이런 데서 또 숫자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다시 올랐습니다. 1월 달, 2월 달에. 쭉 1월, 2월 아프폼 하다가 3월에 또 주가가 빠졌어요.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약간 매크로 이란 전쟁도 있었고 네. 또 터보 퀀트가 나오면서 맞아요. 피크 아니냐 또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논란이.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고. 네네네. 뭐. 지금 또 최근에 조금 조정 있다가 좀 다시 또 움직임이 있는데 이 진짜 피크가 언젠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피크가 나올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정말 저희가 조심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게 아직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한참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야구로 따지면 2회입니까? 예, 아직 2회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2회고 이게 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왜 아직도 2회냐 그러는데 좀 1년씩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 이제 올해가 그래서 한 9년 2회 얘기를 정도, 하신 예, 거구나. 그리고 내년이 한 3회쯤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이유는 이제 AI가 지금 일단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서면서 이제 AI 에이전트 수요가 올라오고 있죠. 네. 그게 제가 보기엔 지금 초입 구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초입 구간이다. 그렇죠.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도 사실 모든 사람이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아직 그리고 멀었죠. 네. 기업들이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기업들이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AI 그 추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거든요. 그러겠죠. 지수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길어지는 사이클일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퍼스널 AI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이것도 또 하나의 시작도 또 안한 거죠.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I 관련된 직접적인 수요만 이 추론 때문에 더 확장이 되는데 최근에 전무님도 그 리포트에서 말씀하셨던 그 GPU 대 CPU가 1대1로 이렇게 네네. 귀결이 될 거다라는 것도 결국 이거는 추론 때문에 그런 거고 에이전트 AI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맞습니다. 거기서 메모리 수요가 더 확 늘어난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알고 이해하시고 들으신 부분이고 근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온디바이스 AI는 시작도 안 했다.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젠순학 때문에 많이 든 이 피지컬 AI 뭐 그렇죠. 자율주행이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등등등 이런 쪽의 피지컬 AI 쪽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도 안 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근데 예. 이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피지컬 AI도 그렇고 결국은 다 반도체가 필요한 분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수요라는 게 이게 오히려 전무님이 얘기하시는 9년이 아니라 막 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최소 그 정도 가겠다고 이제 제가 보는 이유는 이제 지금 이번 AI가 두 가지 페이스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추론 수요, 즉 서버 단에서 일어나는 수요,
그리고 그게 다시 이제 확산되는 거죠. 다른 컴퓨팅 쪽으로 디바이스 엣지 단으로서 그렇죠. 확산인데 문제는 그 디바이스가 확산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퍼스널 AI가 되면서 모델이 아마 요 PC나 이런 엣지 단으로 들어올 거예요. AIPC. 네네. 이번에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델이나 이런 데하고 맞습니다. AIPC 내는다고 해서 주가가 한번 뛰었었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컴퓨텍스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AI 랩탑 컴퓨터 같은 경우는 메모리 용량이 128기가짜리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데스크탑 같은 경우 700기가. 근데 이제 이게 누가 이거 쓰겠냐 하겠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바닥 엣지 단까지 이제 그 컴퓨팅이 들어가게 되면 용량도 올라가고 그렇죠. 또 새로운 디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밴드위스를 넓힌 이런 메모리들이 많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단순히 메모리 개수에 대한 수요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메모리의 용량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두 거고.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용량이 커지고 이제 저희는 밴드위스가 커진다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도로의 차선이 넓어지는 그렇죠. 차선이 거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이 차선이 많아지는 그런 밴드위스를 넓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이 덴시티, 하이 밴드위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고용량 그리고 고차선이라고 할까요? 고차선. 네, 고차선이라고 할까요? 예, 그럼 속도가 훨씬 더 빨라야 된다는 속도가 거. 빨라져야 되고 용량도 커져야 되는 커져야 거죠.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반도체는 더 집적화될 가능성밖에 없고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네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는 게 이렇게 자꾸 더 이 제품이 더 이렇게 집적화되고 더 어려워진다. 그럼 더 선단 공정이, 더 네네. 첨단 공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BNP 파리바라든가 베런스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메모리 가격이 이제 피크아웃이 될 거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량이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될 거다. 뭐 네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갈수록 메모리가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 차이가 기술 차이가 그렇게 쉽게 좁혀지지 않지 않겠나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의 메모리가 이제 범용 메모리였던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그 범용 메모리는 특징은 사실 싸게 그리고 성능은 높지 않아도 싸게 그렇죠. 만들면 되는 게 그렇죠. 그동안의 메모리의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HBM이라는 그렇죠. 단어에 저희가 답이 있는데 네, HBM이 그 풀네임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거든요. 그렇죠. 고대역폭 고대역폭 메모리. 메모리. 우리로 치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고차원 이 차선이 많은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HBM의 답이 있습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말은 결국 차선을 높인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만큼 성능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용량도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AI가 그런 걸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격차가 아무래도 이제 그 좁히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일각에서 걱정을 하시던 2028년 전후로 해서 중국의 창신이나 낸드, 양쯔나 이쪽에서 D램하고 메모리를 대규모로 이제 양산을 해서 중국 내수율을 얘네들이 다 잡아먹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판매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는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아니요, 그냥 저희가 계속 봐야죠. 봐야 돼요. 중국 업체들이 사실 되게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유는 뭐 일단 메모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AI를 돌리기 위한. 그럼요. 그리고 근데 지금 일단 지금은 범용 메모리, 즉 뭐 스마트폰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LPDDR4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 그거는 저희가 좀 계속 좀 조심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제 기술적으로 뭐 아주 그 고성능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낸드는 저희가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양쯔가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 2위, 그다음에 3위가 웨스턴 디지털인가요? 그렇죠. 샌디스크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양쯔가 좀 한 2027, 8년 되면은 이제 3위권 올라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마 고래서 나오는 좀 모양이군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전무님도 중국 쪽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 때문에 혹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가격 어떤 영업이익률이 되겠죠. 결국은 가격이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영업이익률도 떨어질 테니까 그 부분에 영향이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건 조금 또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일단 수요가
수요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I 수요잖아요. 그렇죠. AI란 얘기는 약간 맞춤형으로 좀 많이 그렇죠. 가거든요. 네. 커스터머되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가 그동안에 범용 메모리였는데 범용 메모리 시장이었으면 되게 위험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추격을 들어오는 게, 충분히 추격이 받을 수 들어오는 게 있다. 어느 정도의 그 위험성이 있는데 다행히 시장이 지금 AI용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좀 가고 있고 고성능을 요구하고 고용량을 요구합니다.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지금 있는 선두 업체들도 힘든 어떤 그렇죠. 숙제인데 네. 이거를 이제 후발주자가 따라올 때 그만큼 더 버거움이 많겠죠. 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주의심에서 봐야 된다는 부분은 워낙 중국 업체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아무튼 저희가 생각한 이상으로 다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요. 네. 제가 삼성 입사할 때만 해도 뭐 저도 이제 뭐 입사했을 때 밤 몇 시 이상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요즘 워라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경쟁력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제가 보기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공계가 워낙 많거든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의대 출신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이제 그 거기는 이공계가 공부 잘하면 공대 가고. 이공계로 가고 저희가 한 네. 30년대 때 가장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물리학과나 맞아요. 뭐 항공우주공학과 이런 데 네. 갔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네. 제가 보기엔 조금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저희 한국도 뭔가 그런 본질을 좀 교육의 본질과 그리고 기술의 어떤 중요성들을 반도체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앞으로 점점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저희의 어떤 산업의 질을 바꾸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가뜩이나 인구도 차이가 많은데 네네. 참 그게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중국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천재들이 공대로 가고 하는데 뭐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애들 네, 뭐 외고 1등들은 다 근데 의대로 최근에 간다고. 다행스러운 게 이제 최근에 뭐 보너스도 많이 주고 해서 맞습니다. 요즘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공계 쪽도 관심을 좀 갖게 됐고 또 진학도 많이 하고 최근에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다 진짜 우리 교육 얘기까지 예, 하네요, 맞습니다. 정말.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그 국가 경쟁력을 따질 때는 교육이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그 말씀- 교육과 그다음에 예. 어떤 그 국가가 어떤 데에 집중하고 있는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게 네. LTA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전문님 오랜만에 오시기 네.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 좀 논란이 돼서 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에 대한 약간 Q&A 네. 비슷하게 좀 가눌 수밖에 없는데 LTA에 대해서 이게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전문의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밸류 평가 방식을 이제 PBR에서 PER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계시는 네네.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 LTA가 과연 그렇게까지 좋은 조건으로 이 소위 말하는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그 바이어들이 그렇게 계속 가겠느냐라고 의심을 이제 맞아요. 의구심을 네. 갖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LTA라는 장기 공급 계약이 새로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고 또 얘기도 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 네네. LTA 계약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LTA가 일단 그 뭐 플레임이 롱텀 어그리먼트로 해서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인데 글쎄요.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바인딩하지 않을까 이제 구속력을 업계들 많이들 했었어요. non 바인딩으로. 예전에도 뭐 있었지만 구속력이 MOU 없었다. 형태나 네. 뭐 LTA 이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바인딩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말은 이제 물량과 가격을 서로 묶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약이 실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죠. 지금 아, 실제로 그래요? 실적 발표에서도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지금 몇몇 거래선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네. 했고 네. 뭐 다른 회사들도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LTA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사이클이 얼마나 길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 사이클이 그러면 아. 이 사이클이 길어지면 뭐 어떤 LTA를 해도 다 작동이 할 거고요. 만약에 이 사이클이 짧으면 그러네요. 오히려 그 LTA가 이제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그 묶었던 가격 때문에 고객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거를 또 그러면 또 사이클이 이 다운 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도 네. 있고요.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게 네. 아마 시장에서 지금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이클 과연 얼마나 길어지고 이게 얼마나 다른 사이클로 가고 있는지가 LTA보다는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까 전문님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9년
네네. 전체 기간을 9년 정도로 간다 네네. 그러면 이 LTA가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 아무래도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더 되겠죠. 저희가 지금 2년 지났고 앞으로 한 7년 제가 보고 있는데 한 뭐 이 정도 7년 정도 사이클이 계속 가고 있다 그러면 LTA가 지금 3년 5년인데 이게 다 그러네요. 작동을 하겠죠. 그러네요. 네. 이제는 개별 종목 네. 여쭤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해봤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일단 하이닉스 먼저 여쭤봐야 될 게 ADR 이슈. 이거는 하이닉스의 주가를 정말 또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 호재가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거는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멀티플을 좀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PBR에서 PER로 지금 많이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이클이 과연 얼마나 길어지고 그리고 산업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범용에서 이 맞춤형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는 거를 시장에서 이제 그걸 인식하게 되면 아마 이런 멀티플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럼 됐고 삼성전자 얘기를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게 요즘에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뭐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에 못해도 한 300조 원 정도의 현금을 갖게 된다. 네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사실 하이닉스에 비해서 네. 조금 저평가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네. 주가 흐름도 약간 탄력도 좀 덜하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순수한 반도체 회사인데 그렇죠. 삼성전자는 여기에 뭐 가전이니 휴대폰이 섞여서 맞아요. 일주 말하면 희석이 된다.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아직은 적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만큼 탄력 못 받는 이유다. 이렇게 보통 제시를 시장에서 합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없는 게 삼성전자는 이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300조 가까이 되는 300조 전후의 이 대단한 현금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삼성전자의 향후의 주가의 레벨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밖에서 볼 때 특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문의 보시기에는 삼성전자가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뭐가 될까요? 뭐 일단은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당연히 고민을 있죠.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재투자가 있을 거고요. 캐펙스 네. 투자가 있을 거고 이 주주환원을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잘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삼성 같은 경우도 한 3년 정도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네. 올해가 아마 마지막 해일 것 같고요. 2024년부터 26년 3년 네. 계획했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아마 주주환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3년 또 그 플랜들을 또 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성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게 또 주가에 또 많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M&A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M&A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M&A를 할 때도 이게 본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뭐 그렇죠. AI나 로봇 이런 쪽에 앞으로 미래 방향성에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현재 현재 그 산업에 있는 기술에 보완이 되고 또 그 새로운 어떤 그 수요의 어떤 기술을 모멘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주가에 되게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제가 좀 뭐 소견입니다만은 네. 현대차는 이제 휴머노이드하고 그렇죠. 자율주행, 그러니까 보스턴 소위 말하는 다이내믹스 앞으로 갈 네. 방향에 있어서의 큰 산업에 현대차는 사실 깊숙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하고도 손을 잡았고,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 과연 향후에 물론 이제 반도체가 기본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이제 온 디바이스화되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렇게 깊숙이 들어갈 할 수 있는 메인 섹터가 뭐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뭐가 있지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좀 있어서요. 저는 거꾸로 삼성전자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네, 다만 이제 다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잘 묶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제 이 회사 그렇지 않으면 왜 같이 있어야 되냐는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무선사도 있고 모바일도 다 있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모든 IT 기기를 다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반도체도 하고 있죠. 근데 그렇죠. 반도체만 메모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도 있고요. 낸드도 있고 다 하죠. 그리고 설계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안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고 퀄컴 같은 회사가 있고 TSMC 같은 회사가 있고 뭐 메모리 회사가 있고 그렇죠? 다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잘 이 구슬도 깨야 보물이라고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뭔가 그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이렇게 거군요. 목걸이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일들 융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와, 되게 오늘 네. 흥미로운 네. 주제를 오늘 전무님께서 제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재미있게 한번 생각을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죠. 오늘 시티증권의 이세철 전무님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